우리가 새로운 작전, 이름하여 킬러 작전을 통해서 이 양축으로 지금 공산군이 어리버리해서 정신이 없을 테니까 추월해서 후방을 차단해갖고 포위 선멸하는 것까지 목표로 이제 기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목표가 포위 선멸입니다. 그래서 킬러. 네. 네. 히든 카드 갖다가 또 꺼내들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미1 해병사단이었습니다. 미1 해병사단이 격전지 횡성을 탈환하고 10군단은 드디어 평창읍을 탈환하고 이른바 애리조나선까지 지평리 부근의 용문역 그쪽에서 횡성, 분내 이쪽으로 넘어가는 지금 6번 국도기를 거의 따라가는 그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평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킬러 작전까지 해 나가면서 확실히 자신감을 갖게 됐고 병사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공격 정신을 강조하면서 그 슬로건 하나를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Find them, fix them, fight them, finish them.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퍼졌던 되게 유명한 농담이 있었다고 해요. 무슨 농담이요? 지금부터 right way, wrong way, which way 가 있다. 뭐 이런 거죠. 미 8군은요, 리츠웨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마음가짐,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이제 자신감과 준비를 마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정하고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군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리츠웨이 사령관은 8군의 전투 의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지휘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2월에 부임한 이후부터 작전들을 살펴보면서 군단장들이 어떻게 지휘를 하는 걸 봤는데 풀터 장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공세 때 한번 부군단이 크게 한번 꺾이는 참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 이후에 소극적인 지휘를 하는 게 리츠웨이 사령관의 눈에 들어오니까 이 풀터는 교체를 해야겠다 해서 8군 부사령관으로 보직을 좀 변경해가지고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처리해줬네요. 그렇죠. 굉장히 매끄럽게 처리를 잘했습니다. 좌천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좀 부대 지휘 능력이 없으니까 부대 지휘에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1군 단장 밀번 소장도 사실 리츠웨이 사령관이 보기에 좀 그렇지. 여전히 공격성이 부족하고 사단들에 대해서 좀 장악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때 육군 참모총장인 콜린스 대장이 반대를 했습니다. 밀번 장군은 유능한 지휘관이고 부하들이 또 존경하기 때문에 자천성으로 이제 경질을 하면 오히려 사기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서 일단 밀번 장군은 유임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대신에 아무래도 리츠웨이 사령관은 여전히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8군 전방지휘소를 최대한 1군단 사령부 근처에 두고 밀번 군단장을 좀 통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좀 보입니다. 시어머니처럼 괴롭히려고. 이런 것 때문에 리츠웨이가 바로 밑에 있는 부하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통제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리츠웨이가 그렇습니다. 따르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10군단입니다. 알몬드 장군은 부하들에게 그다지 좋은 평가를 못 받았고 특히 1해병사단장 스미스 사장은 아주 그냥 학을 뗐죠. 싫어하잖아요. 변환지간이 되버렸는데. 예하의 사단장들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근데 알몬드 장군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괜찮아요. 잘 맞는 겁니다, 의외로.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공격적인 성향을 내가 그건 오케이, 그건 멈춰. 이런 식으로 통제하면 충분히 예. 가능한 장군이다라고 판단을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9군 단장이 무어 장군을 교체가 되죠. 근데 이 무어 장군이 2월에 이제 반격 작전을 지휘하던 도중에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이제 사고로 순직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네, 이 무어 장군이 좀 독특한 부분이 리츠웨이 동기생입니다. 네. 여기 오기 전에 육사 이제 교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급하니까 리츠웨이가 좀 네가 뭐 맞을 수 있니? 라고 하니까 at once 하면서 즉시 올 수 있다라고 해서 딱 왔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가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빨리 이렇게 전사를 하는 바람에 좀 안타깝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친 지휘관 중 한 명입니다. 후임을 또 찾아야겠네요. 예. 네. 후임을 굉장히 빠르게 정합니다. 후임 군단장으로 호지 소장을 지목을 합니다. 근데 이 호지 장군은 매우 성향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1945년에 유럽 전선에서 작전을 할 때에도 그 유명한 레마겐 철교 있지 않습니까? 루덴도르 구다리. 여기를 공격할 때에도 적정에 대한 그 정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리를 점령해야 한는 데서 과감하게 다리를 탈취해서 이때 리츠웨이 장군도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좋은 지휘관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호 장군이 순직한 게 2월 24일이고 새로 부임한 게 3월 6일이잖아요. 그 사이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구군단장은 누가 했을까요? 아주 잠깐. 네, 그 임시로 한 열흘 정도. 부임할 때까지. 네. 스미스 소장이 했습니다. 해병대- 해병사단장이던데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저희가 태평양 전쟁 때부터 본 게 해병대 장군이 육군을 지휘하는 게 굉장히 약간 좀 꺼림직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치웨이는 스미스 자네가 해주게 이렇게 와.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스미스가 강단 있게 그동안 끌어온 걸 보면은 뭐 해병대 육군 따질 거 있냐 지금은 당신이 맡아줘야겠다라고 해서 그동안 임시 군단장을 맡아서 했고요. 네. 그럴 바엔 끝까지 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게 관례가 그렇게 또 이렇게 어긋나 아니, 버리니까. 태평양 전쟁 이후에 해병대 지휘관이 육군 맡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이 안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좋았었잖아요. 스미스 논쟁 네.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껄끄러운 일이 또 생겼죠. 바로 9군단과 옆에 있는 10군단 이제는 얼굴 안 볼 것 같은 예? 두 사람이 10일 동안. 이제는 군단장 대 군단장으로 지휘체계가 또 같아졌네요. 그러니까 이거 야 나도 군단장이야. 잠시 공격이 돼갖고 당장은 얼굴 볼 일 만들지 말고 알아서 꾸준히 갑시다라고 하고서 당분간 작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휘 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때 군단장뿐만 아니라 사단장은 더 많이 바꿉니다. 그러니까 리치웨이가 8군 사령부를 자기 사람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리치웨이 생각대로 이걸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이제 의지 표현이었던 거죠. 네, 이 시기에 한국군 군단장도 바뀝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3월 말에 1군 단장이었던 김병일 장군이 네, 김백일 장군. 대관령 일대에서 이제 항공기 추락 사고로 네, 전사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유독 굉장히 그 고급지관들의 그 사고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정찰 어쩔 수 없죠. 나가면서 네. 아니면 뭐 회의 갔다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사고 기차에서 나는데 뭐 불과 나이가 34살이었고요. 아, 이제 1군 단장 후임으로 1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이제 장군이 오게 됩니다. 백선엽 장군이 1군 단장에 또 임명된 것도 1사 후퇴 이후에 한강 이남에서 지연전함을 철수할 때 리치웨이 사령관의 방침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중공군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리치웨이 사령관이 미군 부대들은 막 정신없이 접촉을 막 끊고 막 차량으로 빠르게 내려가는데 1사단은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군이 유일하게 괜찮다라고 평가했던 게 1사단하고 6사단이었어요. 미 8군이 리치웨이의 손발이 되어가는 동안에 중공군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뭐 기고만장했던 마오쩌둥 얘기에 한 구독자께서 리치웨이 만나면 착해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재밌다. 이런 거 타이밍이 좀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공군의 입장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4차 공세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유엔군을 이제 쉽게 한반도에서 밀어낼 수 있다라는 이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네. 펑떠와이는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도 수습을 해야겠다. 지금 유엔군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 때문에 지평리 전투가 딱 끝난 시점에 그때 4차 공세를 갖다가 종료하면서 일단 부대 배치를 갖다가 1선, 2선으로 나눕니다. 일단 뭐 그나마 좀 상태가 괜찮았던 중공군 4개군, 50군, 38군, 42군, 66군과 북한군 1군단 그리고 동부에 있던 2, 3, 5군단을 갖다가 일선에 일단 놓고서 지금 저들이 밀려오고 있으니까 천천히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2선이 방어선을 굳히면은 그 다음에 1선이 2선 뒤로 빠지면서 시간을 벌기 위한 만반의 대책을 세워놓고요. 그 사이에 내가 교통정리를 좀 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다시 중국 베이징으로 갑니다.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는 건 불가능한 것 같다. 이제 장기전으로 넘어가는 걸 감수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병력을 더 보내야겠다. 지금 우리 보낸 병력들 유엔군 맞아 싸우느라고 피곤하다. 장기전을 하려면은 순번을 나눠서 교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3교대 윤번제를 갖다가 시행하기로 합니다. 새로 들어간 부대들이랑 이미 들어간 부대들을 3진으로 편성을 해갖고 얘네들이 하나가 앞에 싸우고 그다음 교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을 구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장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련한테 가야죠. 그렇죠. 큰형님한테 좀 부탁을 하자. 그리고 여기서 저는 좀 인상 깊게 본 게 그래서 결국에 펑떠와이와 마오쩌둥이 확립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워딩이 참 재밌는데요. 장기전을 준비하되 최대한 단기전으로 한다. 이겁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거의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길게 갈 거는 각오하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짧게 끝내자 우리. 너무 그냥 뻔한 이야기일 수도 네, 있는데 아주 뻔한 얘기지만 뭐 말을 그럴듯하게 그쵸. 만들면서 중공군이
이 전쟁을 바라보는 자세가 다시 바뀌었다. 한번 바뀌었다는 게 주목해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진짜 겸손해진 거네요. 네, 그만큼 지평리 전투가 큰 의미를 지녔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게 지금 이 후퇴를 하는 중공군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소름 끼치도록 철저히 잘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결정을 내린 펑더와이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마오쩌둥까지도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재정비를 하는 중공군입니다. 자 그동안 유엔군에서는 한반도 위기 해결을 하겠다면서 너무 불합리한 불리한 휴전 결의까지도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예. 또 영국이 조금 주도를 해요. 좀 영연방 국가들을 좀 모아서 네. 좀 시도를 합니다. 뭐 캐나다하고 인도 제시를 해봤는데 단칼에 마오쩌둥이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 받아들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때 조건이 엄청 중국 입장에서 네. 좋았던 그러니까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양보했었어요. 마오쩌둥이 펑더와이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야 이거 인터스텔라로 돌아갔으면 받아들여 이렇게 정말 너무 좋은 조건. 그렇죠. 예. 그런데 마오쩌둥이 이거를 단칼에 거부하니까 영국도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야 이거 쉽게 안 끝나겠는데? 욕심이 이렇게 있구나 되는 거예요. 생각을 딱 한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자유진영이 결국은 미국 쪽 노선으로 그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51년 2월이었죠. 유엔 총회에서 미국이 중국 역시 뭐예요? 침략자로 규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의안에 힘을 보태게 되죠. 헷갈릴 수 있는 게 침략자라고 규정했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확전 혹은 북지통일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중국과 일절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전에는 너무나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37도선에서. 게다가 중국을 회원국으로 받아주고 대만 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걸 했으니까. 그리고 또 방식이 뭐냐면 그때 제시했던 게 선정전 후 협상입니다. 일단 딱 끊어놓고 전투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전투하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휴전하겠다라는 그걸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약간 방어적인 규정이네요. 방어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호전적인 느낌이죠. 그 전에 거랑 비교한다. 전하고 비교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일단 군사적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리찌웨이가 들어가서 군사적으로 충분히 중국과 싸우고 있다는 걸 증명해주면서 미국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게 됐고 미국이 이제 서방 세계 리더로서 다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제 크게 의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원래는 미국은. 근데 그때는 군사적으로 이런 불리한 상황이고 네네네. 여론도 막 분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의치 못했던 거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었다면 그렇습니다. 리찌웨이가 딱 자리 잡고 나서는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휴전을 원했던 다른 회원국도 눈치도 좀 보였고.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뀐 게 그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중국이 거부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 너희 봐라. 거봐. 이런. 쟤들 끝도 없다. 네, 이게 맞아요. 니네 안 쓸게 다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런 것도 가능해졌던 거고 다만 이제 현장 사령관, 그러니까 8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그래 이런 조치가 유엔에서 나왔으니 우리가 38선까지 올라갔을 때 딱 멈추는 게 아니라 38선 넘어서도 뭔가 작전을 좀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작전의 유연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군사 지휘관에게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밀어내는 것만이 아닌 그렇죠. 네네.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뭐 리치웨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것 서울을 잃었다가 찾았다가 다시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평리를 막아내면서 서울을 다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희망을 지금 봤거든요. 네. 서울 네.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킬러가 조금 애매하게 끝났단 말이죠. 그럼 그냥 밀어붙이는 정도에서 끝났죠. 네, 물론 그 통제선까지 확보를 하면서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그래서 반격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리찌웨이는 아직 서울을 공격하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군사적으로 준비는 안 됐다. 네. 그리고 적이 서울을 아무래도 철저하게 방어할 텐데 우리 피해도 되게 커질 것이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서울은 점령해야 된다는 주변에 계속 압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금 다른 직접 서울을 공격하는 대신 간접 접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함으로써 만든 게 이제 이번 공생 작전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현 전선의 중앙부에 딱 돌파구를 만들자는 거예요. 공산군 전선을 양쪽에서 분리시켜서 찢어버리자는 거예요. 찢어서 이렇게 올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전명이 뭐냐면 오퍼레이션 리퍼입니다. 니빠 뭐 이런 거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닉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절단기. 절단 작전. 그래서 이렇게 딱 올리면
이 올린 전선이 결국 서울보다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죠. 위에 있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중공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북한장 갇히죠. 갇히죠. 포위 선멸당하죠. 당하죠. 네. 위협이 생기죠. 도망가죠. 그 전에 가야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또 작전의 특징이 뭐냐면 통제선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 네. 간다.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최종 목표선을 만들어요. 그 최종 목표선은 아이다호선이다. 이렇게 만드는데 아이다호는 서울 동쪽에 있는 뭐 덕소, 가평, 춘천, 북방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전선을. 네. 거기까지 가면 우리는 된다. 명확하죠? 네. 근데 처음부터 너무 긴 목표를 주면 안 돼. 왜냐하면 중간에 나는 빨리 갈래 균열이 생기면 이제 그건 그렇죠. 모험적인 작전이 돼서 또 위험해지거든요. 평양 레이스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죠. 손에 손잡고 네.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리츠웨이 작전의 또 특징이 뭐냐면 중간 단계에 체계적인 통제선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허. 그래서 아이다호까지 가기 전에 그 전에 알바니선, 어. 버팔로선, 카이로선 이런 걸 만들어 놔요. 아 정말 이해하기 힘드네. 그러니까 일단 거기까지 한번 가고 좀 네네. 쉬어서 그래 너 잘 있구나? 네. 다시 손 한번 잡을까? 어쨌든 계속해서 짧은 선들을 만들어서 손에 손 잡고 올라간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네. 체계적이고 신중한 안전 위주의 작전인 거고 그 선을 조금씩 가면서 하는 목표가 뭐냐면 압도적인 화력을 더 투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포병도 그냥 쏘려면 진격 작전에서 대충 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통제선을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쏘기가 너무 딱 좋죠. 쏘면 된다. 네. 이런 거를 딱 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최 박사님, 인풋과 아웃풋. 과학의 핵심 아닙니다. 아 인풋과 무슨 과학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풋만큼 아웃풋을 내자라는 아, 거죠. 네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우리는 간다. 모험적 작전하지 않겠다. 대우의 기동 필요 없다. 우리는. 근데 리츠웨이 장군이 네. 진짜 굉장히 따뜻한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네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장군들을 다 임명하고 공격적인 이 선언을 시작하셨는데 안정적으로 올라가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미군 입장에서는 위험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면서 우리가 잘하는 화력으로 때려잡으면 된다. 이 느낌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선멸이야. 맞습니다. 이게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리츠웨이가 중공군의 약점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이게 중공군이 화력이 약하다. 쭉쭉 밀면은 결국에 좀 싸우다가 그다음 보급이 떨어져서 또 물러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간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통제선을 예하 부대한테도 엄격하게 얘기한 게 너네 통제선 넘으려면 반드시 내 직접 허락을 받으라고 그렇게까지 명령을 냅니다. 그러니까 영토 획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 달성의 수단에 불과한 거고 그렇죠. 사실상 핵심은 우리 전력을 유지하면서 적에게 손실을 주는 거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리퍼 작전을 하면서도 만약에 적이 공격해 온다, 장난 취소해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서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요, 리츠웨이한테. 근데 결과적으로 중공군을 계속 때려잡으면 네네. 서울은 언젠가 우리 것이 된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전의 북진과는 달라요. 분명히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내용은 완전히 다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공군도 이때 엄청나게 놀랍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우리의 약점을 간파하고 전술을 확 바꾸다니 하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이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이거 인류안의 쪼이기야. 앞에 벙커 짓고 뒤에 탱크 쐈고 앞에 벙커 짓고 탱크 쐈고 네. 이거 뭐 어떻게 막아 포토캐논 거리가 안 닿는데. 맞아. 곤란해지는데. 맞네, 벙커 조이기. 게다가 여기서 이제 한술 더 뜨는 게 뭐냐면 손실을 또 줄이려고 아군에 공산군 전력을 또 분산시키기 위해서 서해안에다가 양동 상륙작전 이런 것도 합니다. 진남포에다가 그 동해안에다는 한포 사격도 막 하고 또 우리 해병대가 실제로 원산 근해로 가서 섬도 막 점령하고 해요. 그래서 이 작전을 실제로 하는데 실제로 되게 순조롭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 최 박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공산군 현실을 직시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공산군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지연방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지연방어지 실제로는 철수인 거죠. 후퇴죠. 최대한 천천히 후퇴할 수밖에는 없다. 그렇죠. 3월 7일 날 이것도 이제 주공이 누구냐면 미 9군단입니다. 네. 그리고 조공이 미 10군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3월 14일 날 일주일 만에 홍천 외곽까지 진출을 하고 3월 중순에는 홍천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9군단 25사단의 역할인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양수리 네. 그리고 그 팔당 일대에서 한강을 도하를 드디어 성공을 시킵니다. 아하. 조금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넘어갔어요. 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은 두물머리 공원 가시면은 네. 네. 바로 그 건너편에 지금 가면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지금은 팔당 댐이 만들어져 갖고 네. 되게 강폭이 길어서 야, 어떻게 저걸 도와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팔당 댐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모래톱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 심지어 이때
전차가 강행도하답니다. 그 정도로 네, 얕았어요? 그 정도 얕았어요. 그 정도면 뭐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는 완전 그냥 발목까지밖에 안 갈 것 같은데요? 그거보단 깊었어요. 그래갖고 거의 그 엔진룸에 물이 들어올랑 말랑할 정도의 되게 위험한 상황에서 한 대는 그래서 중간에 멈춰 서기도 했는데요. 아파졌어요? 네, 그래도 뭐 어쨌건 다수의 전차들은 올라가서 보병들을 엄호하면서 교두보 장악을 했죠. 네. 딱 이렇게 넘어가니까 서울 동쪽에 위협을 느끼잖아요. 네. 현타가 온 겁니다. 현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펑도웨이가 결정을 내립니다. 본국에서 병력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병력을 보존해야 되니 철수하자. 그래서 3월 11일 날 서울을 자진해서 포기하게 돼요. 근데 이때 항의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항의했으면 서울에 남지 그랬어요. 그러지는 그랬으면 못했던 좋았을 것 거예요. 같아요. 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래서 이때 사실 리포 작전의 핵심은 그 서울 동쪽에서 찢어서 올라갔던 거였는데 이미 서울 남쪽에는 미 1군단 병력이 계속 압박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그리고 이제 미 8군 사령관도 그 작전을 하는 동안에 서울에 뭔가 낌새가 없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실제로 이제 3월 15일부터 미 1군단에게 이제 한강 넘어서 한번 서울로 들어가 봐라라고 했고 1군단장은 1사단한테 너희가 한번 해라. 라고 해서 이제 1사단이 직접 서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백선엽 사단장 같은 경우는 15연대장한테 야, 네가 수색대 보내서 한번 중앙청까지 한번 갔다 와봐. 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수색대가 가다 보니까 큰 저항이 없고 거의 중앙청 거의 가까이 오니까 기관총으로 쏘고 있는 적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근데 별거 아니니까 탁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3명을 세 명이 남아있었던 거야. 적병 3명을 죽이고 피해 없이 서울을 탈환한 거죠. 그때는 바리케이트 작전 이런 게 없었네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이제 15연대가 직접적으로 도하를 해서 다시 우리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을 한 거죠. 이 이후에 다시는 서울은 안 뺏기지 뺏기지 않겠죠. 네. 그러면서 결국 이런 일련의 반격 작전에서 보여준 리츠의 화력을 중시했던 그 화해 전술이 인해 전술이 아니라 중공군에 의해서 큰 효과를 발휘했던 거죠. 아쉬움이죠, 이런 게. 이전에 이 화력 전술, 네. 벙커 쪼이기 전술로 차근차근 올라갔더라면 맞습니다. 그래서 리포 작전을 하는 경과 중에 이제 서울을 우리가 탈환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20에서 21일 날은 드디어 최종 목표였던 아이다호 선까지 도달을 합니다. 네. 춘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리포 작전을 조금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서부 전선에서 의정부에서 임진강 쪽으로 적병이 도망가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을 차단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공수부대를 여기에 이제 문산 일대에 투입을 해서 여기를 차단하기 위한 토마호크 작전 이런 것도 했는데 사실 이런 일련의 작전이 흔히 우리가 이제 커리저스 좀 더 용기를 가지고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이런 작전이었던 거고 결국 이런 결과를 통해서 3월 말에는 문산, 동두천, 포천, 춘천, 홍천, 양양까지 우리가 확보를 함으로써 결국 리포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라인이 확실히 위로 올라갔네요. 올라갔습니다. 네네. 다만 분위기가 저희가 모두에 다뤘던 9월 28일 서울 수복이랑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이번에는 전혀 축하 무드가 없었어요. 일단 뭐 시민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 상황이어서 유령 도시 같았어요. 네, 거의 유령 도시처럼 사람도 없는 데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만신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파괴가 좀 심했습니다. 그동안 뭐 폭격도 많이 양쪽에서 주고받고 9월 때보다 훨씬 많이 건물들이 파괴돼 갖고 분위기가 훨씬 을씨년스러운 데다가 그래서 메가더가 이 당시에는 집평 이후에 좀 한국에도 자주 순시를 오는데 메가더가 3월 17일에 이 전선 시차를 오지만은 서울은 안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쭉쭉 계속 북진해 이렇게만 하고 딴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많은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기억하는 게 서울 참사. 파괴된 서울을 보고 내가 이 자유주의 나라를 지켜내긴 했지만 이 나라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근데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나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 군인분들이 참 많으셨잖아요. 네. 내가 지켜낸 이 나라가 다시 이렇게 일어섰구나. 내가 지켜주길 잘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또 그분들을 보면서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울컥했잖아요. 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리츠웨이 사령관이 워낙 보안이 철저해서 서울 탈환에 나선다는 이 소문조차도 퍼지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리포 작전을 추진하면서 이게 킬러 작전하고 얼마 되지 않아갖고 곧장 밀어붙이는 걸 갖고 사실 중공군으로서도 굉장히 놀라운 기습적인 공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리츠웨이도 이런 기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안에 되게 신경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리쭈에이가 생각을 역시 똑똑하니까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야 우리 그동안 정보가 많이 새는 것 같다. 도대체 어디서 셀까? 중공군이 뭐 그렇다고 정보 역량이 출중하냐? 걔들이 무슨 감청을 체계적으로 해갖고 암호해독 다 해갖고 이걸 깨겠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디서 셀까? 셀 때는 미국 신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남북전쟁 때 잽 스튜어트 얘기 기억나잖아요. 네. 그것처럼 야 얘네들 분명히 신문, 라디오 방송 이런 거 열심히 보고서 얘네 다 볼 거야. 그래서 네. 이 리퍼 작전 시작하기 전에 언론에 철저한 엠바고를 강조합니다. 근데 그러고도 하나가 또 불안한 게 남아있는 거야. 누굴 것 같습니까? 메가더 장군. 그러니까 또 기승전 메가드. 이제는 중공군 다 끝났어요. 서울을 탈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일 무서워. 그분이 그런 말 할까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마침 또 이분이 리퍼 작전 시작하는 날 오시겠대. 그래갖고 야 이분 오셔갖고 또 딱 기자들 모아놓고 막 그 얘기할 것 같아갖고 그래서 전화해갖고 장군님 이 작전을 성공하고 장군님의 영광이 더 올라가려면은 지금 조금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작전 시작하면 오십시오. 그러니까 메가더가 와 리쭈에이 잘하고 있어. 네 자네 말 좀 듣지 이번엔. 그래갖고 원래는 아침 일찍 오려는 걸 갖다가 그날 오후로 일정을 미룹니다. 야, 그 오후로 내리신 거예요, 그래도? 네. 그래갖고 작전이 시작하고 이제 풀려난 다음에 오후에 딱 와서 수원 비행장에서 역시 많이 참았다 내가. 기세를 올려갖고 이제 쭉쭉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안 되는 게 있네요. 제가 워싱턴의 말을 너무 열심히 듣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는 못 올라가겠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 해도 될 말은 또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신문에서 본 누가 발끈하시겠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높으신 분께서 기분이 굉장히 상하셨죠. 앞으로가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걸 기사로 내므로 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수많은 시민들이 정말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비밀로 해줘야지. 자, 서울이 드디어 다시 한번 우리 자유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다음 단계 플랜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이 탈환된 이후에 이제 공세를 다시 구상을 하는데 리찌웨이 장군은 군사적으로 좀 필요하니까 좀 더. 3파선을 돌파하긴 해야겠는데 깊이 올라가진 않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부전선에서 바로 공격을 할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임진강을 도하해서 예성강 라인까지 한번 올라가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지도를 살펴보니까 이게 좀 안 좋은 거죠. 아군이 임진강을 도하해서 올라가면 예성강으로 갈 때 우측방이 취약해집니다. 이쪽은 포기해야 돼요. 예. 그렇죠. 거기가 추가령 구조국이 쫙 맞습니다. 뻗어있기 때문에 그게 다 추가령 통로가 구조국. 돼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동쪽에서 철원, 김화, 그리고 평강. 그러니까 이 지역은 역시 아까 말씀하신 추가령 구조국이 또 있고 이게 원산으로 이어지는 또 도로가 또 하나 나 있지 않습니까? 저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의 삼각지. 맞습니다. 나도 이 철의 삼각지로 유명해진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철의 삼각지대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철원평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산지가 아니라 여기는 바로 화력 전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강력한 기갑 전력이 여기서 쫙 늘어서서 하면은 화력이 약한 적이 뚫기가 되게 힘든 곳이죠. 그리고 또 좋은 게 여기를 장악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뭐 동쪽이건 서쪽이건 추후 공세를 전개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9군단과 이제 10군단으로 중부전선에서 먼저 공격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 작전명을 이제 러기드 작전이라고 합니다. 왜 러기드 작전이에요? 지금 리퍼 작전 통해서 38선까지 거의 올라왔는데 하나서 올라왔죠? 전선이 약간 울퉁불퉁하고 이걸 확보를 하려면 확실한 뭔가가 필요하다. 이걸 다질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이런 울퉁불퉁한 거를 더 정리해서 올라가자는 의미로 러기드라고 한 겁니다. 정리하는 작전으로 이제 그렇죠. 간다. 예, 이렇게 다지는 느낌. 예. 그래서 이 러기드 작전은 기본적으로 38도선을 돌파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때 목표선도 그 임진강 하구부터 해서 이제 화천 저수지를 이어서 이제 양양으로 이어지는 이 선입니다. 그래서 1군단에서는 그 우익에 있던 24사단과 25사단이 진격을 하고 9군단에서는 이제 우리 국군 6사단과 미제 1기병사단이 진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기병사단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서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중공군의 저항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24사단과 25사단 그리고 우리 국군 6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월 6일에 목표선을 쉽게 확보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된 게 1기병사단 지역이죠. 1기병사단은 이제 춘천에서 출동해서 이제 소양강을 따라 북비를 하는데 이 지역이 사실 길이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길도 안 좋고
중공군도 이 점을 좀 살려서 여기선 제법 저항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화천댐입니다. 원래 이 화천댐 같은 경우에는 러기드 작전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예. 원래부터 38선 위에 예. 있었죠, 화천댐. 예. 예. 그런데 공격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좀 수공 우려가 좀 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구군단장 호지 장군에게 이제 화천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호지 장군은 이 캔자스선 바로 위에 살짝 못 미치게 있으니까 이거를 진격해서 점령하는 것보다는 특공대를 보내서 화천댐에 수문만 보장을 내서 수공을 못하게 하고 빠지는 작전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인저 1개 중대 수문 개폐장치형 고장내는 작전을 좀 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상하게 1기병 사단장이 호지 장군의 지침을 명확하게 전달받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기병 사단장은 화천댐 직접 공격해서 점령을 하겠다고 작전을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특공대가 예. 가져가는 소규모 작전이 아니라 전면적인 공격을 된 거예요? 그렇죠. 춘천에서 화천댐 넘어가는 길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데. 그렇습니다. 아 이거 특공대 작전 험난한데. 성공했으면 이거 영화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1기병 사단이 이제 캔자선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댐을 공격하니까 중공군이 수문을 열고 수공을 하는 거죠. 아이고. 다행히 이때 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어느 정도 대비는 1기병 사단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인명과 장비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춘천 근방에 소양강을 따라서 설치해놓은 부교들이 좀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리고 이 공격도 지지부진해서 댐을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날짜보다 하루를 더 연기해서까지 공격을 했음에도 안 돼서 결국 1기병 사단이 이 지역을 우리 국군 해병대에게 인기하고 물러나면서 이제 러기드 작전을 이제 이 지역에 종결이 되게 됩니다. 긁어 부스럼이 된 것 같은 약간 느낌이긴 그렇죠. 좀 하네요. 초기에 좀 작전 방침을 좀 더 이해하고 특공대 작전을 했으면 약간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히려 대규모 공격을 하니까 중공군이 이걸 눈치채고 수공을 해버리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특공대 작전에 성공해서 수문이 안 열리면 수문 안 열린다 어떡하지? 우리 철수할까?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러기드 작전을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기드 작전의 통제선은 이제 캔자스선인데 캔자스선이 한 38도선 북쪽 한 10km 정도에 있는 그 선을 점령을 한 거고 되게 중요한 선이 됐습니다, 이 선이. 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휴전선이 여기 근방으로 해서 그렇죠.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 캔자스선이.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캔자스 라인, 뭐 애리조나 라인, 아니 뭐 영동선 뭐 이러면 될 걸 이렇게 어려운 이름이 계속 붙는데 이게 미군이라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통제선 이름들이 굉장히 네. 다 미국스러워요. 통제선 의미 자체는 아까 설명했지만 전선이 돌출되지 않고 협조된 공격을 위해서인데 이 규칙이 있을까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제가 썰을 한번 풀자면 심썰. 네, 심썰입니다. 심썰. 각 작전의 최종 목표선을 한번 봅시다. 네. 그러면 아까 킬러 작전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선이었어요. 네. 처음 했던 거. 네. 그 다음 했던 게 리퍼 작전인데 아이다호선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줄을 보니까 아이다호가 애리조나보다 확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왠지 아이다호는 리퍼 작전에서는 아, 거기서보다 그런 확실히 의미로. 올린다라는 통제선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러기드 작전이잖아. 지금 이야기하셨던 게 캔자스선입니다. 근데 러기드 작전은 아까 뭡니까? 어중간해. 좀 어중간에 평평하게 만들고 네. 가운데까지 가는 거잖아요. 38도선 좀 넘어서까지 네. 가니까 미국의 한가운데 있는 주가 뭡니까? 캔자스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 생각했을 때 캔자스 라인이야 그러면 네, 중간쯤 되겠구나.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작전이 이제 던틀리스인데 던틀리스의 그 통제선은 뭐냐면 와이오밍입니다. 와이오밍. 예. 근데 이제 보면은 뭐냐면 캔자스 선에서 던틀리스 작전 핵심 타겟은 철의 삼각지대 쪽이에요. 네. 근데 캔자스 선에서 철의 삼각지대는 약간 서북 쪽이에요. 네. 캔자스에서 약간 서북 쪽에 있는 주는 와이오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캔자스 바로 북쪽은 네브래스카인데 진짜. 네브래스카가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는 주인 와이오밍으로 선정한 것 같아요. 와이오밍은 또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유명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의 통제선 이름을 주를 따라서 정했는데 주의 위치랑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작전의 중간 목표들이 있습니다. 통제선이 있는데 이거는 주보다 작은 단위인 도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급할 때 붙인 선들 있어요. 그럼 별 의미가 없어요. 아, 그냥 막 그거는 급하니까. 급하니까 막 한 거예요. 네. 그건 또 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름의 규칙을 갖고 붙여지지 않았을까. 근데 큰 생각을 작전들의 해봅니다. 이름들을 들으면 대충 감이 오긴 하네요. 뭐 캔자스선도 그렇고, 뭐 와이오밍도 그렇고, 그죠. 미국의 지리를 딱 생각해 보면, 대충 들어맞는다 네.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죠. 뭐 이를테면 뭐 토피카 같은 경우도 바로 캔자스주의
주도잖아요. 주도요, 예. 네.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딱 이전 걸 갖고 연상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하면 되겠다. 맞아요. 그런 네. 식으로 붙인 것 같네요. 네. 질문 하나 더 하자면 네. 어차피 계속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작전이. 네네. 그럼 이어지는 작전을 큰 작전으로 보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리퍼 작전, 러기드 작전, 돈틀리스 작전 이렇게 작전을 계속 단계별로 이름을 구분 짓는 건 왜? 네, 사실 이거 또 하면 또 아까 하긴 말이 되풀이될 것 같긴 한데 이 작전 목표라는 게 목적이라는 게 어느 선 자체를 점령하기보다는 그 선으로 상호 협조하면서 가면서 네. 거기 있는 중공군을 경멸한 네. 거기 때문에 우리 부대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모험이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기동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원대한 목표를 주면 안 돼요. 뭐 100km 북반의 선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멸과 우리의 안전이 담보되는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제선이에요. 그래서 그 통제선까지 우리가 딱 오면은 그래 1단계 종료했어. 다음 작전으로 한번 가볼까라고 하면서 다음 목표를 제시를 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전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작전을 체계적으로 한번 본다면 킬러 작전은 우리가 지금 돌파구가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돌파구 안에 있는 봉상군을 한번 경멸해 보자라고 하면서 선멸을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래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래 그 다음은 우리가 한번 서울도 한번 탈환해 볼까? 그러기 위해선 전선 분단해서 좀 더 올라가 보자. 미퍼 작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됐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가볼까? 38선 10km 위까지 가보자. 러기드 작전 울퉁불퉁한 거 한번 정리해 보자. 이런 느낌인 거고 러기드 작전 성공하니까 조금 더 잘하면 우리가 조금 더 불굴의 의지를 가지면 철의 삼각지대 그러면 38선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네? 라고 하면서 돈틀리스 작전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거죠. 이거 약간 청소년들이나 이 미래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상향을 실현시키는 방법의 이 강연 같은 거를 할 때 보면 네네.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 목적지를 찍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가지 마라. 그럼 지치고 힘든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단계별 목적지를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강릉까지 갈 때 강릉을 찍어놓고 가면 힘들어서 못 간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지인 양평을 찍어라. 그럼 양평에 도착했을 때 그 다음 목적지를 찍어라. 그렇게 단계별로 하다 보면 난 강릉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통일을 목적지로 찍어놓고 가면 그것도 성공하기 힘들다. 그죠? 전쟁의 중요한 교훈을 목표. 단계를 이렇게 찍어놓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작전을 한 단계 실현시키는 거군요. 맞아요. 이거 진짜 실제 그런 말도 있어요. 작전적 사고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작은 목표를 이루다 보면은 결국에 큰 걸 성취하게 된다. 그러면 그 작은 목표 돈틀리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멘토 수준. 돈틀리스 작전의 1단계는 미 1군단의 우익이 먼저 공세를 개시해서 유타라고 명명된 선을 확보한 이후에 9군단이 2단계 공세에 나서서 와이오밍선, 그러니까 우리 철원에서 김하로 이어진 선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딱 좀 맞는 것 같네요. 네, 유타 아주 서쪽. 네. 와이오밍보다 더 서쪽. 유타. 진짜 그러네요. 네. 그래서 1단계로 4월 11일에 1군단의 미 3사단, 24사단, 25사단이 공세를 개시합니다. 미 1군단 지역에서는 중공군의 저항이 매우 미약해서 아군의 진격이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4월 17일 정도 되면은 기본적으로 유타선 확보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로 해서 이제 9군단의 공세를 시작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도권은 분명 유엔군에게 넘어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중공군은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까? 만만치 않은 펑더와이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거든요. 온갖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럼요. 이 당시에 러기드 작전과 돈틀리스 작전을 할 시기에 우리 중공군의 시각도 한번 보면은 킬러 작전을 시작할 때는 펑또와이가 좀 있으면 안정되겠지 하면서 내가 북경 갔다 올게 라고 이렇게 빠이빠이 했었는데 그래서 북경에서 일 다 처리하고 한만 국경에 도달한 게 3월 1일입니다. 네. 3월 1일에 도달해서 아직도 킬러 작전 계속하고 있다고? 나 빨리 가야겠네. 근데 사령부가 기마로 갔으니까 그때부터 막 가는데 아무래도 이 당시 계속 폭격이 있다 보니까 김화 사령부까지 가는데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김화 사령부에 도착하기도 전인 3월 7일에 또 한 번 공세가 있었죠. 리퍼 작전. 네. 리퍼 작전이 전개가 되니까 더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뭐야, 얘들이 공세를 여기서 안 멈춘다고? 그래서 막 가면서 빨리 사령부에 연락을 합니다. 야, 우리 계획대로 1선, 2선 늘어났지? 1선 빨리 이제 2선 뒤로 빠지고 2선에서 우리 최대한 막아라.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를 하는 게 혹시 유엔군에 틈이 있나 잘 봐라. 유인을 다시 해보자 우리. 살살 끌어당기면서 야 신난다 하면서 또 지난번처럼 쟤들이 확 올라오면서 틈이 보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반격을 노려보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안 벌어져. 이게 안 먹히는 겁니다. 러기들을 했으니까. 네, 여전히 딱이 손에 손잡고 올라오니까. 송재선 잡고서 손에 손잡고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펑또아이가 엄청나게 놀라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이거 미군의 싸우는 방식이 바뀌었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볼 게 바로 이 38선인 겁니다. 즉 유엔군이 보고 있던 캔자스 라인. 여길 넘어올까? 여기 넘어오기 전에 빨리 우리 반격 준비를 해야 돼 라고 해서 마오쩌둥이 보내주기로 한 19병단과 3병단에게 야 빨리 와서 38선 주변 빨리 방어진을 편성하자 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철도망이 완비되지 않고 계속 폭격이 있는 상황이니까 압록강에서부터 이 병사들이 계속 걸어와야 돼요. 중부지방까지.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압록강에서부터 중부지방까지 거의 400km 이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리행군해야 돼요. 천리행군해야 되는데 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 군장을 해야 돼. 이 보급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식량, 너 탄약, 필요한 것들은 다 지고 가야 돼 라고 해서 기본으로 내려가려면 11치 식량도 지고 가야 되고 자기 띠 메고 이렇게 기본 군장에다가 그리고 야 이왕 내려가는 김에 어차피 우리 사람 부족하니까 탄약도 좀 더 갖고 가. 그래서 보급품을 들고 네. 왜 군대 가보신 분 알잖아요. 뭐 기관총이 탄통 하나 더 들고 나가면 얼마나 환장해요. 뭐 근데 길이나 좋으면 또 말을 안 해. 기본 수류탄에 거기다 박격포탄 2개씩 다 얹어주고 야 좀 힘 좀 되는 것 같으면은 탄약 좀 더 얹어주고 하니까 무게가 뭐 완전 군장 40kg가 아니라 한 50kg, 60kg 되는 걸 지고서 꾸역꾸역 천리행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생하면서 이 전선까지 이동. 400km를 갔다가 15일에서 20일 정도에 그 당시에 주파를 했어요.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거. 그래도 좀 어떤 상당 부분의 전력 누수는 조금씩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착을 해도 당장 공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여전히 공세를 하려면은 몸만 와서는 안 되겠죠. 충분한 탄약과 식량이 비축이 돼야 되는데 그 보급은 또 언제 올 것이며 이건 한참 걸리겠는 거예요 하면서 미치겠다. 근데 진짜 38선 넘어올까? 라고 막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죠. 러기드 작전과 돈틀리스 작전을 그대로 밀어붙이니까 이제는 중공군 수뇌부가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진짜 공세로 왔다고 얘네들이 판단을 하니까 오만 상상이 다 드는 겁니다. 이제 전면 북진을 한다. 지난 가을에 막 이 북진할 때 생각해 보면은 각종 기동로를 이용을 해서 막 쑥쑥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네.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뭐의 트라우마가 이때 생기게 상륙작전? 맞아요. 아하. 상륙작전. 중요한 내용. 인천 상륙작전, 원산 상륙작전의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면서 지금 되게 심심하게 오고 있잖아. 이거는 페이크 같아. 분명히 이거는 뒤에 훅 찌르기 위한 그 준비 단계일 거야. 그래서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입체 작전 능력이 있는 부대와 그렇죠. 그게 그럼요. 없는 부대에 막는 입장에서는 이게 천지차일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수가 많으니까 그럼요. 힘들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유엔군이 하는 여러 행동들이 다 그 상상과 들어맞는 겁니다. 하고 있잖아요. 아까 심 교수가 얘기했듯이 네. 진남포 원산 일대 해군 활동 뭐 격렬하죠. 공군은 계속 보급로 때려대고 있죠. 거기에 뉴스를 감청해 보니까 새로운 뉴스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때 또 중요한 뉴스가 뭐냐면은 미 본토에서 새로운 사단들이 일본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중원. 이걸 딱 듣고서 야, 얘들 상륙부대다. 이거 상륙하려고 왔다. 일본에 지금 병력들이 다 빠져갖고 1해병사단이 왔던 것처럼 이거 그 준비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상륙을 기정사실화 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참모들의 의견은 우리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이거 우리 더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철의 삼각지대까지 퇴각합시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벌고 우리 부대들이 이 철의 삼각지대 일대 포진하고 있으면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원산에 상륙하지 않습니까? 그럼 역시 추가적 부족을 통해서 빨리 원산에 증원할 수도 있습니다. 진남포도 우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딱 한가운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은 어느 쪽으로 치고 들어와도 우리가 반격하기 쉬우니까 여기까지 갑시다. 참모들은 한결같이 막 주장을 하는데 펑또아이가 이때 그건 아니다. 내가 봤을 땐 그건 아니다. 적에게 선공을 내주는 순간 우리가 싹 말려들게 된다. 너네가 상상하는 방향으로 저들이 행동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리고 초원평야 물려나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쟤들이 지금은 꾸역꾸역 오겠지만은 그땐 평야가 있으니까 그때서부터는 전차들을 쫙 늘어서 놓고 기갑부대로 밀어붙일 거다. 그럼 우리 기갑전 당해낼 수 있어? 못해. 그리고 또 지금 보급 물자를 갖다가 가뜩이나 이쪽에
겨우겨우 쌓아놓고 있는데 우리 차량 없는데 이거 다 물릴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옮겨?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뺏기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돼. 그래서 적의 의도를 먼저 분수해야 된다. 그러면 쟤들이 상륙도 못할 것이다. 확실히 만만치 않은 지휘관이네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는 좀 덜 됐지만은 어떻게든 무리를 해갖고 4월 20일 전후로 우리가 새 춘계 공세, 이른바 5차 공세에 돌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손에 손잡고의 방어 라인을 무너뜨리는 전술. 진짜 인의 전술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면서요? 19병단과 3병단이 오면서 일단 병력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맷집을 키웁니다. 공산군이 이때 13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북한군까지 합쳐서 북한군까지 합쳐 중원군만 95만. 불과 2, 3개월 전에 우리 30만, 40만 얘기했었잖아요. 네. 100만 명. 와. 100만 명이 체계를 맞췄습니다. 무기고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야, 무기를 한번 들어보죠. 122mm M30 군단포라고 이른바 카츄샤. 슉슉슉슉슉. 그러니까 뭐냐면 순간적으로 화력을 엄청나게 투사할 때는 이게 압도적이다. 워싱턴발 긴급 속보. 메가더 사령관이 해임이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큰 건이 하나 터져요. 중국을 공격해야 된다는 성명을 내버립니다. 성명 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정부에 완전 반대되는 네.